반도체 시장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같이 세트로 쓰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시장이 확으로 감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10만 전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니들은 개발만 해라.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주겠다. 손에 볼 일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해가지고 다 흡수해 버렸어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거의 과점 체제로 갈 겁니다.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10년 정도 반도체 영업을 좀 했었고요. 박사학위를 또 반도체 비즈니스 쪽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도 한 20편 정도 썼고요. 책도 2권은 이미 썼는데 한 권은 이제 조만간에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실적이 좋았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양사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은 반도체 시장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보시면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마 몇 년 동안은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보시면 AI 시장이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이 계속 더 많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HBM 같은 게. 그래서 특히나 보시면 이제 HBM, 그 다음에 DDR5라든지 이런 고가 메모리들이 많이 팔렸어요. 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매출이 상당히 올라간 거죠. 마찬가지로 고가 제품은 또 이제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익률도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마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 HBM 시장을 보시면 상당히 커집니다. 올해 141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내년 되면 19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9년이 되면 377억 달러 이 정도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한 1년 전만 해도 HBM 시장이 한 30% 그 정도밖에 이제 성장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계속 더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HBM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HBM 시장에서 현재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했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뺏겼어요, 시장을. 왜냐하면 이제 먼저 선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게 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량을 이제 적게 가져가면서 검증이 되면 될수록 이제 많이 늘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고가 사양의 HBM은 SK하이닉스가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금방 뺏어온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예,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 당시에 또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쪽 사업이 이제 급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쪽은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늦은 거죠. 하다 보니까 SK가 먼저 이제 선점을 했는데요. 원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삼성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제 초격차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앞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뒤처진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점을 SK가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도 지금 이제 엄청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SK를 따라잡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얼마 전에도 뭐 전선왕이 뭐 12단 3E를 뭐 업로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또 삼성전자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많은 인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400명을 에이스급 인재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는 아마도 이 퀄텍스 있지 않습니까? 이쪽 HBM3E 12단짜리 이게 이제 조만간에 양산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납품 한 분기에 돼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또 내년에 보시면 이제 HBM4가 나옵니다. 그걸 또 이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을 지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SK랑 경쟁해가지고 이제 뺏어와야만 또 메모리의 어떤 주도권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유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금방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주문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검증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이제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금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유리한 면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일단은 자본력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여건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올해 3배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2배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보시면은 SK보다는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다는 거는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HBM이 이제 4로 가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고사양화되기 때문에 또 패키징이나 또 파운드리의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제 쌓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로직 다이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과 그 다음에 GPU 사이에 통신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로직 다이가 상당히 이제 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걸 못해요. 첨단 공정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인치 공정이거든요. 상당히 성숙 공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건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EUV 공정의 첨단 칩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패키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패키징 능력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방은 되지는 않지만은 뭐 5년, 10년이 간다면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GPU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에 맡기고 있다고요. GPU 생산을 삼성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삼성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두 기업과 비교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쪽에 지금 SK가 뺏어간 주도권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개발할 겁니다. 당분간은 어차피 이제 3개 기업밖에 없어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 이렇게 이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은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삼성이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캐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캐파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삼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삼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기술력도 결코 삼성전자가 뒤처지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금방 쫓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출시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어요 보통. 그게 이제 3, 4년 주기로 호황이 왔다 불황이 왔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부터 계속 왔었고요. 2019년도에도 불황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이제 불황이 거쳤거든요. 보통 이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불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년이나 3년 정도는 또 이제 호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뭐 AI 서버 쪽에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또 쓰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에 3단계, 4단계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HBM이 또 쓰입니다. 그쪽에. 하기 때문에 고속 전송을 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다 이제 HBM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HBM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고 고속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HBM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폰 노이만 방식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쓰입니다. 세트로. 하기 때문에 GPU라든지 AI 반도체가 쓰이면 반드시 메모리도 여기에 맞는 성능이 같이 쓰여야 돼요. 하기 때문에 HBM이 가장 적합한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HBM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호황과 불황이 올 때마다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불황이 오면은 20% 30% 정도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황이 와서 떨어진다 해도 보통 이제 매출이 5% 많으면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 만든 제품을 납품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하고 공급의 어떤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또 막 사재기 하니까 그때는 또 많이 올라갑니다. 또 사람들이 안 살 때는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하다 보면 또 수요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호황 때는 많이 올라가지만 또 불황일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등락폭이 상당히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주문자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준 다음에 생산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이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만드는 시간이. 그래서 주문을 주면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월, 3개월 있다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납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등락이 크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통 5%, 10%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약간 이제 피해를 봤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안 받거든요. 오히려 상당히 뭐 좋았어요. 인공지능 그 시장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이제 또 호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메모리가 보통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 정도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한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도 당분간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면 4차 산업이 불황 때문에 좀 많이 성장을 못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지금 불황이 거치면서 이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 없던 그런 신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IoT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HPC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거에 다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같이 세트로 쓰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간은 아마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현재 모든 산업에선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AI 관련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AI 반도체가 뭔지 일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AI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CPU랑 GPU입니다. 많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2세대는 뭐냐면 FPGA랑 ASIC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NP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세대는 뉴런오픽 반도체. 여기 이제 3세대고요. 여기 하나 또 플러스 할 수 있는데 PIM이라고 있어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께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GPU입니다.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맞게끔 만든 반도체가 아니에요. 게임이라든지 그래픽 처리 장치에 맞게끔 개발된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찮게 이제 인공지능에 상당히 적합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GPU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이 비쌉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그 전력 소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예,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최근에 NPU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NPU는 이제 Neural Processing Unit 그래가지고 신경망 처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인공지능에 맞게끔 이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NPU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에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많이 씁니다.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쪽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학습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론용이 있습니다. GPU는 학습용에는 그나마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용에는 GPU가 좀 안 맞아요. 너무 일단 비싸고 또 전력 소모가 너무 많고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기업들이 NPU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력 소모가 적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쌉니다. 그 다음에 성능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요. 학습용에는 보통 이제 GPU가 두 개 다 쓰이고 있지만 추론용에는 NPU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추론용에는 또 NPU가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뉴런오픽 반도체는 뭐냐면 그 인간의 두뇌 보시면 이제 뉴런과 그 다음에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하지만 연산도 하고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상당히 에너지가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통신을 해야 돼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아버리면 보내는 사이에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연이 돼버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뉴로모픽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뉴로모픽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구분이 없어요. 하나의 칩에서 연산도 하고 그다음에 저장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5단계 자율주행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나중에는 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약에 자율주행차 탑재가 된다 그러면 차가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물이 뛰어들면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인지를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하고 프로세서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통신하게 되면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이걸 제때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사고가 나버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로모픽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사람처럼 지금 하려면 마찬가지로 뉴로모픽 반도체가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동시에 사람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가 나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뉴로모픽 반도체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AI 반도체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요. 앞으로 갈수록 이제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전력 소모는 더 적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삼성도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추세는 인공지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NPU예요. NPU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쪽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도 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쪽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도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된 겁니다. NPU로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스마트폰에만 탑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디바이스에도 탑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가전에도 tab재가 됩니다. 노트북에도 탑재가 되고요. 세탁기에도 탑재가 되고요. 모든 사물에는 아마 MCU가 탑재가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 IoT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MPU가 다 탑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전에 마1 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MPU예요. 그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센터 쪽에도 학습용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추론용에 많이 쓰입니다. GPU보다는 상당히 전력 소모가 적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통신도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통신 그것도 뭐 전력 소모도 8분의 1로 줍니다. 성능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마1, 2, 3, 4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추론용 이쪽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또 뉴로모픽 반도체도 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구분 없이 하나의 칩에서 연산과 저장 기능, 추론과 학습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앞으로도 훨씬 더 중점을 두면서 아마 개발할 것 같아요. 삼성이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 상당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칩셋인 엑시노스 2400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엑시노스가 예전부터 계속 사용이 됐어요. 됐는데 예전에 보시면 고스 사태 그때 발생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래서 갤럭시 S22인가요? 그때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S23부터는 다 빼버렸어요. 원래는 엑시노스가 탑재가 될 거였는데 그게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탑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그 다음에 또 엑시노스를 넣지 못하다 보니까 대안이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스냅드래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이제 판 거예요. 퀄컴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갤럭시에 탑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팔아도 뭐 이익은 다 퀄컴이 가져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엄청나게 손해인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엑시노스가 보통 이제 시스템 LSI 사프에서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 LSI 사프가 엑시노스가 메인 칩입니다. 가장 중요한 칩이에요. 그래서 엑시노스는 또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엑시노스 모뎀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엑시노스 커넥트, 엑시노스 오토
다양한 그러한 디바이스에 들어갑니다. 또 앞으로는 웨어러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트북 PC 이런 데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지만 시스템 LSI 사업부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또 설계한 칩을 가지고 제조는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엑시노스가 살아야지만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엑시노스 칩을 만든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갤럭시 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업팀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가 부담이라든지 엑시노스가 성능이 좋으면 또 AP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AP가 성능이 좋아야지만 스마트폰도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살아야지만 삼성 전반적으로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갤럭시 S24에 보시면 이제 탑재가 됐지 않습니까? 일반 모델하고 이제 플러스 모델에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상당히 성능이 좋게 나왔죠. 퀄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온 거예요. 뭐 앞으로 쓴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또 AP에도 마찬가지로 3나노 공정으로 GA 방식으로 S25에 넣겠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엑시노스 전량 다 탑재는 되지 않을 겁니다. 퀄컴하고 이제 반반씩 아마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은 계속 이제 엑시노스를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전략은 모든 스마트폰에 다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성능이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 가지 않을까, 똑같은 수준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라든지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칩 대신에 삼성의 엑시노스를 계속 이제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폰에 조금씩 이제 다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폰에 다 넣는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개발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 실적은 어떤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를 좀 했는데 저도 좀 아쉽게도 매출이 상당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자긴 한데요. 그래도 뭐 앞으로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년에 보시면 이제 2025년도에 또 GA 방식으로 3나노 반도체가 말고 그다음에 2나노 반도체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TSMC는 지금 3나노 반도체에서 GA 방식을 탑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나노 반도체부터 GA 방식을 이제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앞서 있는 거죠. GA 방식이 훨씬 더 뭐 PPA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력 소모하고 그다음에 성능하고 그다음에 면적하고 이런 게 이제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선 기술이거든요. 삼성이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먼저 이제 도입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3나노 반도체도 더 빨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TSMC보다 훨씬 더 이런 시기에 아마 3나노 말고 이제 2나노도 양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작년에 경계현 사장님께서도 2028년도까지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도 GA 방식을 이제 도입하면서 상당히 수율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GA 방식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핑팩 방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 안정화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기술은 상당히 수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수율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기대를 좀 했지만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다른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탑재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TSMC에 많이 뺏긴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TSMC도 GA 방식 하면서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약에 이제 양산이 뭐 1년 정도 딜레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더라도 뭐 수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TSMC보다는 수율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틈을 이제 삼성전자가 노리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해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분사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얘기 나온 게. 보시면은 2017년도에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분리가 된 거거든요. 원래 삼성 파운드리가 2017년도 이전까지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사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객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칩 설계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세트라든지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고객이 되는데 그런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에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맡겼다가 자기들의 어떤 설계 자산이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려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2017년도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그러한 요구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별도 사업부로 분할이 됐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예 그냥 별도 회사로 차린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같은 회사에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해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크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버리면 일단은 TSMC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은 특히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하고 있는 게 첨단 공정입니다. 7난 언더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하나 건설하는데 15조 뭐 이렇게 막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적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부에서 벌어들인 돈,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파운드리 사업부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해버리면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해요.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분산을 못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삼성 파운드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충분히 투자할 여건이 된다면 별도의 회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첨단 공정 이쪽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뭐 40% 50% 이상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번 다음에 또 팹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보면 뭐 10% 같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박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직까지는. 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 이익률도 높아지고 영업도 잘해가지고 매출이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는 충분히 분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분사를 안 하더라도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그 많은 빅테크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 칩들은 설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계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안에는 시스템 SI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제조까지 해가지고 턴키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시면 뭐 바이투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에 맡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칩을 설계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를 커스텀 SoC 사업팀에서 했었는데 그런 비즈니스는 이제 TSMC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사업부가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모든 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칩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TSMC는 보는 눈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만 하기 때문에 칩 설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세트에서 어떤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칩도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성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세트 업체에서 같이 이제 삼성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그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상당히 넓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세트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이나 뭐 설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TSMC처럼 피어 파운드리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많이 묻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만 전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한 내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삼성이 뭐 앞으로 뭐 잘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너무 좋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도
지금이 가장 저점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도체 시장이 화으로 감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10만 전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주가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외부의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 투자 최소한 3년 정도는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한 1년 내에는 거 다 꺼집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1년 정도 기다리면 분명히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주가도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삼성전자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주가도 좋게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최근 대만 지진으로 타격을 입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TSMC 상황은 어떤가요? TSMC가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셰어가 61% 넘습니다. 예, 상당히 잘하고 있죠. TSMC가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면은 인공지능 이쪽에 거의 다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마켓셰어가 크지 않았던 이유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다 TSMC에 맡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혜를 받았죠. 예, 그래서 TSMC가 그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은 그래도 TSMC가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ASML에 차세대 노광 장비를 설치하며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다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인텔이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CPU도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하고 있지만 잘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특히나 첨단 공정 이쪽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20% 이상 되거든요, 매년.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상당히 좋아요. 하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파운드리 사업이 상당히 적합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을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인텔이 얼마 전에 뭐 실적도 발표했지만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2나노 반도체도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변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단은 양산이 된 다음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양산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뭐 올해 안에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또 내년에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도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돼요. 도입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수율이 상당히 많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가 상당히 민감한 장비예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6개월 뭐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계속 이제 수율을 잡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정확히 이제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수율이 좋게 나오는 게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도 그런 문제를 많이 겪었거든요. 처음에 뭐 도입한 다음에 엄청나게 수율이 또 안 좋게 나왔어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얼마나 또 잘할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텔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사업은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생태계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TSMC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태계를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을 했다고요. 그 생태계는 뭐냐면 그 파운드리 사업이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IP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팹리스 기업과 그 다음에 파운드리 기업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도 필요합니다. 칩을 또 설계하려면 EDA 기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칩을 설계하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십이 필요한 겁니다. 파운드리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TSMC는 35년 이상 그런 파트너 기업과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때문에 TSMC가 이렇게 견고하게 사업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할되기 전에 그런 생태계를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사업이 못 컸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텔도 그 파운드리 조성하는 걸 전혀 신경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또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가 중요한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갖춰진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TSMC나 삼성 파운드리는 파트너 기업들이 벌써 110개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인텔이 좀 약간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건에 대한 노력이 엄청납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이랑 기술력 차이가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낸드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디램 사업은 아예 접었습니다. 디램 사업은 아예 접었고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보시면 지금 공정이 40나노대예요. 지금 뭐 TSMC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나노 반도체 조만간에 하지 않습니까?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TSMC 팹을 구마모토에 유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나마 상당히 그래도 공정이 높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12나노가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2나노, 3나노 하는 삼성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TSMC가 일본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TSMC는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강하지만 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소부장 기업들이 약해요. 근데 일본은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소부장 기업들은 전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일본이 TSMC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최근에 대만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뭐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 TSMC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리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 걸 이제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MC가 어떤 부지를 찾는 데 있어서도 일본 정부에서 다 봐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보조금이에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 보조금을 TSMC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일본에 보시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하니까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가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2배, 3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보조금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인력들을 또 모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보시면은 JASM 팹을 올해 초에 완공했는데 이게 2년도 안 걸려서 완공이 된 거예요. 원래 애리조나 팹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1년 연기됐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JASM 팹은 2년도 안 걸렸어요. 벌써 완공이 되고 이제 가동한다고 해요. 조만간에. 늦게 시작했는데. 그 TSMC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24시간 거의 풀가동했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 재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한다. 그런 위기 의식이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TSMC를 어떻게든 이제 키워놔서 자기들의 어떤 기술을 키워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립하려고 할 겁니다. TSMC가 최근에 또 발표했는데 뭐냐면은 하반기에 또 제2 공장 짓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7나노 온도의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나노 공정도 하겠다. 세 번째 공장도 짓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서로 잘 맞습니다. TSMC는 기본적으로 제2의 거점을 미국이 아닌 일본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홋카이도 이쪽에도 이제 라피더스라는 팹이 또 건설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5년도 되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실험 생산한 다음에 2027년도 그때부터 이제 양산에 아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IBM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2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아이맥이라는 또 유럽의 연구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하고는 이제 경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제 2027년도에 한 달에도 2나노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삼성이나 TSMC는 1나노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그 물량 자체도 훨씬 더 많거든요. 삼성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라피소스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TSMC랑은 경쟁을 하지 않겠다. 니치 마켓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또 모르죠. 만약에 계속 이제 공정을 미수한 다음에 잘 하게 되면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0년 내에는 아마 경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도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수 공정이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그 첨단 공정 7나노 언더의 EUV 공정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정은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10나노 이상의 공정이거든요. 이게 한 3분의 2 이상 됩니다. 특히나 중국은 그쪽이 메인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 시장은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낸드뿐만이 아니고 디램 같은 경우도 하고 있어요. YM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2단 낸드 메모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238단이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개발하지만 지금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년이나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따라왔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애플 스마트폰에 낸드 넣겠다 이렇게 했다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못 넣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후젠지나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창신 메모리 이런 쪽은 또 D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PDDR5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낸드는 아직까지는 뭐 기술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D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D램 쪽에도 이제 EUV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EUV 장비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기술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D램 쪽은 아마 5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겁니다. 쫓아오려면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술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경쟁을 앞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SMIC가 상당히 유명하죠. 7나노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화이트폰에 탑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는 계속 5나노 반도체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니들은 개발만 해라.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 기업도 뭐 SMIC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화흥반도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도 전 세계 한 7위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 기업도 지금 성수 공정에 상당히 포커스가 돼 있지만 앞으로 7나노 언더의 반도체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기업도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할 겁니다. 팹리스 기업들도 엄청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팹리스 기업들이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한국은 뭐 불과 한 150개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고 첨단 공정하는 팹리스 기업들도 몇 개 있어요. 유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이실리콘 이런 기업들은 첨단 공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SM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또 포토 장비를 합니다. 28나노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공정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커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이팡 화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뭐 증착 장비 상당히 좋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나노대 공정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AMEC이라는 식각 장비도 있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아마 반도체 장비도 아마 거의 다 내수용으로 다 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굵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높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매년 차량용 반도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제가 예전에 차량용 반도체 영업을 좀 했어요. 그게 벌써 한 13년 전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차량의 반도체가 불과 몇십 개밖에 안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300개 이상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이죠. 그 다음에 또 전기차에는 1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3000개 정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10,000개 이상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 시장이 불황인데요.
두 가지 시장의 호황입니다. AI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그림을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죠. 매년 보통 이제 10% 이상,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제 10 몇 프로 정도 매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8인치에서 생산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이건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CU 있죠.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센서 이런 쪽입니다. 이런 건 주로 이제 8인치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요.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많이 쓰입니다. 이쪽 시장이 하나 있고요. 이쪽 시장은 상당히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플레이어들이.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반도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스펙이 상당히 고사양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인간의 어떤 생명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스펙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듭니다. 또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는 면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시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시장은 뭐냐면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에 보면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아다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탑재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죠. 이런 게 탑재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AP입니다. AP는 SOC입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에 모든 기능을 넣는 겁니다. 이런 SOC가 쓰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7만 원 온도의 EUV 용량으로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말씀드린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하고 그다음에 AP 첨단 반도체 시장.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는 두 개 다 좋아집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형 반도체, 8인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잘하는 데가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기준인데 올해도 보니까 인피니언이 넘버원입니다. 마켓시어가 14%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전 세계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MCU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모든 걸 다 탑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차량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센서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보통 이제 한 10개 정도 쓰이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곳곳을 다 통제를 해야 돼요. 차량 내부에 있는 걸 곳곳에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또 MCU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또 보안 문제도 관련돼요. 하기 때문에 MCU를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전력 반도체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화물 반도체가 많이 곽관을 맡고 있는데 이 전력 반도체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인버터나 컨버터, 전력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력 반도체도 상당히 시장 수요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다 늘어납니다. 세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첨단 반도체도 차량이 인포테인먼트하고 ADAS나 이런 게 이제 다 필수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고사양 메모리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8인치 시장은 이렇게 이제 5개 기업이 거의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P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다 잡고 있습니다. 또 주로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 엔비디아가 AP에 주로 이제 ADAS 쪽에 들어가는데 이쪽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 한 25개 이상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데가 퀄컴.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ADAS하고 그 다음에 또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시노스 오토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가 상당히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오토차이나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전기차 넘버원이에요. 전기차 보시면 침투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00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는 뭐 300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 부분에서 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또 낸드하고 D램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낸드에서는 뭐 SSD, 그 다음에 D램에서는 LPDDR, UFS 이런 반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나 ADAS 쪽은 시장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를 또 판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뭐 엑시노스 오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하기 때문에 확판을 좀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에 엄청나게 쓰입니다. 이것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확판을 위해서 이제 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AP 차량용 반도체 에이다스나 인포테인먼트 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런 세 부분에서 모두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내 기업도 있어요.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쪽 기업은 MCO도 같이 합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90% 이상 차량용 반도체만 합니다. 공정도 상당히 앞서 있어요. 국내 팹리스 중에서는 가장 공정이 앞선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은 또 차량용 반도체를 또 대부분 하고 있는데 카메라 쪽에 이제 뭐 센서라든지 인식 기술, 칩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 그러니까 확실한 거. 이게 왜 엔비디아도 좋지만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땐 파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땐 엄청나게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잘못 사면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놉시스예요. 아마 아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EDA. EDA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직접 다 설계할 수 없어요. 손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동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의 과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놉시스하고 그 다음에 또 케이던스하고 시멘스 EDA 이 세 개 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시놉시스가 가장 높습니다. 다른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다른 경쟁 기업들이 많았는데 시놉시스가 상당히 인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해가지고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거의 과점 체제로 갈 겁니다. 또 봐야 되는 게 IP도 하고 있어요. IP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암 다음으로 큰 회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IP도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과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합니다. 불황이 올 때는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면 2021년도에 한 $260 됐죠. 근데 2024년도 보시면은 2배 올랐죠. 3년 만에 2배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2018년하고 2021년도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3년을 가져간다면은 엄청난 이익률이죠. 2배 이상 오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보통 이제 7%만 돼도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인데 상당히 큰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또 EDA나 IP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3년을 본다면 절대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아마 앞으로도 아마 2배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3년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이던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흐름이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 주기 보시면 2배 성장했습니다. 2018년도, 2021년도, 2024년도. 그래서 이런 기업 투자하면 절대 실패할 일 없다. 3년 투자하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투자할 때 1년 아래로 투자한다면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정도 최소한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보시고 장기간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과 확실히 제가 보장드립니다.